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양자컴퓨터 전문가인 김한영 교수님을 모시고 양자컴퓨터란 도무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영 교수님은 그 일찌감치 양자 컴퓨터 이론을 박사학위 때부터 전공을 하셨고,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 이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시고, 또 최근에는 그 양자 컴퓨터 이론 실험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드니 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모시고 양자 컴퓨터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김한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아주 초보적인 질문부터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그 좀 일반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양자 컴퓨터하고 고전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자 컴퓨터는 그 고전 컴퓨터와 달리 좀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고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연산을 이용해서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고전 컴퓨터랑 좀 개념적으로 다른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고전 컴퓨터 하면은 그 컴퓨터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0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그 같은 정보를 그 0이랑 1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이용한 계산을 더 하면은 기존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더 빠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0과 1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그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고전 컴퓨터에서는 보통 상태가 이렇게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가지로만 있을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에 있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양자역학에서는 뭐 슈레딩거 고양이 이런 말도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럼 왜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언뜻 그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흔히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랑 그 고전역학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양자역학에서는 그 마치 파동이 보완간섭이랑 상쇄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들 사이에 서로 상쇄간섭이랑 보완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적으로는 단지 이렇게 상쇄간섭이란 개념이 없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틀린 솔루션에 대해서 상쇄간섭을 일으키고 맞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보완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특별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도 우리 뇌가 그 틀린 답 앞에서는 상쇄간섭을 일으키고 맞는 답 앞에서만 보완간섭을 일으키고 이렇게 뇌가 작동을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뭐 우리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갖고 뭐 특별히 잘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어떤 계산 이런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걸로는 아무래도 그 피터 쇼어라고 지금 MIT 수학과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맨 처음 그 발견하신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이 자연수가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지를 계산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고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쇼 교수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는 이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양자역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물질들이 자연에 존재하는데 이 물질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해서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사실상 그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대규모의 양자 컴퓨터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된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 물질의 성질을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뭐 생기는데요. 그럼 현재 학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자역학적으로 만들어진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알려진 게 뭐 몇 가지나 있나요?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존 문제들을 다 풀 수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숫자를 얘기해 보면은 그 일단 양자 컴퓨터는 그 기본 그 단위를 보통 큐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에서 막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막 100메가바이트, 막 1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트 하나에 대응되는 개념이 큐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양자 컴퓨터는 가장 큰 사이즈가 한 50큐빗 정도 되죠. 근데 앞에서 말한 것들을 그런 계산들을 하려면 사람들 예상으로는 최소 한 수십만 내지 수백만 개의 큐빗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고 대신에 그 이런 50큐빗만으로도 뭔가 그러니까 쓸모는 없지만 그 고전적으로는 어려운 계산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글이 작년에 달성을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구글이 크게 발표를 했죠. 이걸 양자 우월성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물질의 성질을 계산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양자 컴퓨터가 물질의 성질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언뜻 그 감이 잘 안 오는데 물질의 성질을 양자 컴퓨터 계산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빨리 풀고 또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이 양자 시스템이 어떤 초기 상태로 양자 시스템의 초기 상태가 주어진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가해주면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태양 전지를 만든다고 치면은 결국에 태양 전지가 이렇게 전기를 그 만들게 되는 원리는 이게 광자가 이렇게 태양 전지에 이렇게 쏘아져서 그 광자로 인해서 그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결국 전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단지 그러니까 모든 광자 전자들이 이렇게 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적으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고전적으로 계산하기엔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전부 이렇게 그 정확하게 마치 실제 물질이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지금 양자 컴퓨터의 개발 현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학술적인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뭐 연구 학교 및 막 연구기관 그리고 회사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아이디어가 다들 좋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단계인데요. 뭐 그러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가능한 그 실험 방식만으로 해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이용한 큐빗들도 있고 뭐 이온을 이용한 큐빗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이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방식들이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은 그냥 원자 아니면 뭐 빛 이런 걸 이용하려는 회사들도 있죠. 근데 그 이렇게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수년 이내로 그 큐빗의 숫자가 한 몇백 개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몇백 개의 큐빗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좀 약간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양자 컴퓨터를 고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유용하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이용해서 최소한 그 과학적으로 이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죠, 요새는. 그게 그 제가 얼핏 들어본 그 니스크인가?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한 100큐빗 미만의 양자 컴퓨터를 갖고도 우리가 어떤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정확히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아주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컴퓨터 성능은 차츰차츰 알아서 좋아질 테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갖고 풀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문제가 뭔지 한번 잘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연구는 대학교에 무슨 양자 컴퓨터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연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김한영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연구로 박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그러면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싶으면 물리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피터 쇼 교수님은 수학자인데 또 양자 컴퓨터의 중요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는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그 학교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저처럼 물리과 출신인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 보통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피터 쇼 교수님도 어떤 식으로 보면은 그 좀 이론적인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일도 물론 하시긴 하시지만. 근데 요새 들어서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과에서도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용수학 내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좀 양자 알고리즘을 되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니면 뭐 화학과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일단 화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미 알려진 양자 알고리즘을 화학에 적용해서 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인터뷰를 듣는 어떤 뭐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데, 전공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물리학인가요? 수학인가요? 아니면은 컴퓨터 과학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해야 되나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이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형 대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과든지 물리과든지 사실 그 분야 자체에서 오는 특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이렇게 더 좋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 분야를 뭘 취하든지 간에 이론을 하면 최소한 선형 대수학은 굉장히 확실히 알고 있는 편이 좋은 것 같고요. 실험을 하는 건 제 분야가 아니어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요새는 그래도 되게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기초 과학 같이 이렇게 을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쪽에 좀 방향을 가지신 교수님들과 이렇게 잘 연구를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어떤 특정 응용성 혹은 뭐 특정 상업성 이런 거를 너무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그냥 기초과학의 한 분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그거는 제 의견이기도 하고, 사실 최소한 제 근처에 오랫동안 알아왔던 제 분야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게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근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피터 쇼 교수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양자 오류 보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뭐 컴퓨터 사면은 알아서 잘 작동하지 하고 오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오류 보정이란 말이 유난히도 많이 들리고, 양자 오류 보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론 자체가 또 한 중요한 양자 컴퓨터 연구의 중요한 분야인 것 같고, 그런데 양자 오류 보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를 쓰시면은 그렇게 일단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오류가 난다고 별로 생각을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 컴퓨터도 그러니까 막 예전 맨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이 부품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계산을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은 그 언젠간 오류가 날 확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중간에 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났으면 그걸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고전 컴퓨터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컴퓨터 세대를 돌려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계산 결과를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 셋 중에 하나가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은 걔가 좀 잘못될 확률이 좀 높을 거기 때문에 걔를 그 다른 컴퓨터의 계산 결과랑 이렇게 맞춰주면 될 거예요. 그 양자 컴퓨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오류를 보정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양자 컴퓨터 내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양자 정보를 이렇게 여러 군데다 이렇게 복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머리를 생각해서 방법을 해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고쳐준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복사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하드에 있는 그 파일을 갖다가 뭐 USB에 저장하고 뭐 그걸 또 어디 또 딴데 뭐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복사가 안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임의의 그 일반적인 그 양자 상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제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이렇게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를 이렇게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가 무슨 상태인지 알고 있다면은 그거는 복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사실들 중에 하나고요, 사실. 그게 그 양자역학의 유명한 원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측정을 우리가 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어떤 특정한 상태로 붕괴된다 하는 것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아까 제가 말한 상황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파동 함수가 붕괴를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그 원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렇게 중간 계산 과정이 없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거 중간 과정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몇 개의 업체들은 이미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 디스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양자 오류 보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업체들은? 그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양자 오류 보정을 직접 하는 회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그 양자 컴퓨터 상에서 그 그냥 그 뭐 대학원생 아니면 이렇게 뭐 연구원들이 직접 그 양자 오류 보정을 이렇게 돌려본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해보니까 실제로 됐다 이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긴 했는데 양자 오류 보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사들이 해주는 상태는 아니죠 지금은. 그럼 지금 그 양자 컴퓨터 기계들이 양자 오류 보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를 내서 엉뚱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히 답을 말하자면 알 수 없고요. 그게 가장 간단한 대답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 자체는 물론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을 중간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큰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분자의 그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다. 근데 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얘가 그 실수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결국에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그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고전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던 에너지보다 이렇게 낮은 에너지기만 하면은 사실 그 큰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오리보정 안 해도 좀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에 관한 연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오류 부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작은 규모의 오류 보정은 이미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갑자기 대규모로 간다고 안 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 작년에 2019년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글에서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양자 우월성을 드디어 달성을 했다. 자기들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근데 일단 양자 우월성이란 게 뭐고, 양자 우월성을 달성을 했다는 게 뭐 정말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인지, 또 양자 우월성을 달성한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 보정 컴퓨터는 다 이제 다 갖다 버려도 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 우월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고전 컴퓨터로는 그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어려운 계산을 이렇게 해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양자 컴퓨터를 구글이 어쨌든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이게 잘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을 했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푼 건 아니지만 어떤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어렵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굉장히 특수한 문제고 이렇게 유용한 문제를 푼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전 컴퓨터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그럼 뭐 별로 쓸모는 없지만 어쨌거나 무슨 문제를 풀었고, 그 똑같은 문제를 고전적인 컴퓨터로 풀려면은 뭐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구글이 푼 문제의 성격이 뭔지를 그냥 좀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구글이 푼 문제는 사실 문제를 풀었다기보다 그냥 어떤 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치 고전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키보드를 그냥 마구 누르면 뭔가 연산을 하겠죠. 그게 막 의미 있는 연산은 아니지만 뭐 그거에 해당되는 연산을 구글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니긴 한 게,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별로 유용한 연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서 마치 키보드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눌러서 나온 연산을 그런 연산을 그 고전 컴퓨터에서 하려고 그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시면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 우월성을 좀 더 확실히 보여줄 만한 어떤 비장의 무기, 비장의 연산 이런 거를 당연히 구글에서는 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후로 나온 논문만 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화학 물질을 이 같은 기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건가에 대한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고전적으로 나오는 계산 방법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뭐 이 사람들의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 방법을 이렇게 점점 큰 컴퓨터로 이렇게 큰 컴퓨터에서 돌리게 되면은 결국에 언젠가에는 고전 컴퓨터로 할 수 없는 그런 유용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화학 물질 계산에 대해서 좀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화학 물질 계산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한 화학 물질 혹은 뭐 분자에 대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거기서 뭐 파동 함수가 뭔지를 구한다 이런 건데 가령 제가 그런 문제를 일반 컴퓨터로 풀고 싶으면은 그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하는 게 대충은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슈레딩거 방정식 풀이를 양자 컴퓨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편이죠. 이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전 컴퓨터에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닌 게요. 고전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근사적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구했다고 치면은 그거가 그 양자 컴퓨터를 계산하는데 일종의 그 시발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처음에 계산을 애초에 좀 잘 해놨으면은 그만큼 또 양자 컴퓨터에서 필요한 계산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양자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계산이 있죠. 거기에서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 부분은 조금 그 고전 컴퓨터에서의 하는 생각과는 좀 다른 면이 있죠.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도 그렇지만 고전 컴퓨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양자 컴퓨터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고전 컴퓨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는 사람이 있다면 고전 컴퓨터 코딩을 아주 잘하는 개발자가 있다고 하면 그 똑같이 양자 컴퓨터에서도 그냥 코딩을 열심히 하면 역시 또 성능이 올라가고 이런 거를 얻는 건가요?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자 컴퓨터로 시프트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가요? 뭐 이런 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코딩 제가 이렇게 코딩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제가 그래도 생각이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전체 필요한 연산의 개수를 줄이면 무조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좀 분명히 이 하드웨어 무관하게 이렇게 코딩을 잘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하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그 고전 컴퓨터에서도 요새는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별로 상관이 없어지게 되긴 했지만 좀 옛날로 가보면은 이렇게 보통 로우 레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CPU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메모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코딩을 훨씬 잘해요. 결국에 보면은.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심하죠, 사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이렇게 더 작동을 잘하고 어떤 큐빗이 더 좋은 큐빗이고 그리고 이 큐빗이랑 막 저기 있는 큐빗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걸 좀 머릿속에 좀 잘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그나마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아무래도. 다시 말하면은 뭐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도 사실 프로그램만 잘하지 그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고 실제로 뭐 초전도면 초전도, 뭐 이온이면 이온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에 다운 연산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좋은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단기간 내로는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네.